하겠습니다. 예, 네, 괜찮으시죠? 두 분 토론자분들. 예,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를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됐습니다. 녹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녹화는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대학교 도시계 부동산학과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고유자산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영역은 교육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옮겨나왔으며 대학을 기업화, 학문을 상업화하였으며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켰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 지원의 감소와 반값 등록금의 영향으로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그 다음에 입학금 폐지, 열악한 국고 보조금 및 법인 전입금은 사립대학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사립대학은 대학 재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교법인들이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학은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대학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첫걸음은 대학 재정 확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설립한 대학의 운영 경비를 도달하기 위해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의 수익을 창출해서 대학으로의 법인 전입금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용 기본자산의 주요 개발 사례를 분석 및 유형화하고 학교법인 K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 특성에 맞는 개발 유형을 적용하여 사립대학들의 수익 모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4년제 사립대학과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5가지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법인과 대학의 재산과 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나 개발에서는 학교법인과 대학은 통합적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선행연구를 보겠습니다. 선행연구는 제도 개선, 효율적 관리, 수익률 관리 주로 3가지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고 본 연구의 선행연구의 차별성은 먼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주요 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발의 유형화를 하였고 학교법인 K학원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특성에 맞는 개발 유형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30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3 졸업생의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금 많은 사립대학들이 폐교하고 있습니다. 대학 폐교가 현재까지 경영진의 비리, 부실 운영, 학사 비리 등이 주로 사유였다면 미래는 정원 미학고가 원인이 되는 경영 악화가 대학 폐교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편은 대학 폐교는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법인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나눠지고 기본재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구분되고 보통재산은 사용자 구분에 따라 법인용과 학교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를 말하고
수익용 기부재산은 대학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으로 앞에서 언급한 5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토지가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1.12%대로 가장 저조하고 건물은 9.4%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9.4% 전체 수익액 중에서는 61.4%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립대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 전, 납 등 수익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저수익성 기본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설립 초기에 설립자의 토지 등 부동산의 출연에 의해서 설립이 많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3대 법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보율이 있습니다. 확보율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 확보 기준을 나타내고 수익률은 수익 기준, 부담률은 수익금에서 대학으로의 전출 기준을 나타내는데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은 80% 이상의 부담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익률은 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담률은 80%대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기준 개선안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액은 등록금, 교육부대 수입, 교육외 수입, 즉 이제 교육부대 수입은 증명 수수료 등의 수입을 말하고 교육외 수입은 대학 자체의 노력을 위한 임대료 수입을 말합니다. 즉 대학 자체의 노력으로 이런 교육부대 및 교육외 수입을 증가시켰다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높여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준액을 최소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액을 등록금만 설정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재정 구성을 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재정은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립대학은 등록금 및 수강료가 전체 비율의 56.5%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 국고보조금 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 확충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지원의 감소는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주요 개발 사례 및 분석을 보겠습니다. 먼저 A대학교의 주상복합시설 개발을 보겠습니다. A대학교는 법인 산하의 AMC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교육용 토지인 체육시설 부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 노예형시설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대학에 매년 200억에서 300의 수익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대학교는 아직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2017년 서울시 보도조에 따르면 도봉동에 위치한 B대학교의 교육용 야구장을 A대학교와 같이 주상복합 시설로 개발하는 통사진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B대학교의 경우도 A대학교와 같이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대학교는 C대학교 소유의 교육용 유휴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고 학교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가치를 증가시켜서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 매각을 해서 이 시건설과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시병원과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D대학교의 경우는 상업용 빌딩을 개발했습니다. 종경 건물 토지에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케이스였는데 이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너무 높아서 높은 차입금 비율과 이자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지는 못하는 악순환 속에 신축 건물을 대학 재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부동산 펀드에 매각하였습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수원시 소재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 금액과 추가 자금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신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수익을 극대화하여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바라본 5개의 대학의 경우를 바탕으로 이런 개발 유형과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A, B, C 대학교의 경우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개발을 해서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연도 전환해서 개발한 경우로서 많은 대학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수가 있고, D 대학교는 기존 부지에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증거로서 규모 확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학교는 저수익성 토지를 매각을 하고 중심 상권에 고수익성 토지를 매각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극대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앞에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 전환 개발용으로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한 케이스로 확보 기능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많이 보유한 대학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 확대 개발용으로 기존 부지에 인접 부지를 추가하여 규모를 확대한 개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를 규모 확대 개발용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에 부지 및 건물을 보유한 데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체취득 개발용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임야 전 등 저수익성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저수익성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고수익성 기본재산 대체 취득한 개발을 본 연구에서는 대체 취득 개발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앞에 5가지 대학을 이런 3가지 기본 유형에 적용해 봤습니다. 한 가지 유형에만 적용된 대학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2가지의 유형 개발에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도 대체 취득 규모 확대 개발형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중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총 7가지의 개발 유형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법인 K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K학원의 토지는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횡성군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토지는 대부분이 99.7%, 75%가 임야로서 대부분이 저수익성 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K학원 예하에 K유치원이 있는데, 이 K유치원이 올해 5월 달에 폐원이 되었습니다. 이 5월 달에 폐원된 K유치원의 성북구 장이동 소재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편입 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유치원 인접부지, 총 한 조사량가 10필지 정도 되는데 10필지에 158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K학원의 수익용 토지의 대부분이 저수익성 토지이기 때문에 이 저수익성 토지는 가감히 매각을 하고 서울 지역 중심상권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대학 재정 규모가 크고 자체 전문 인력을 보유한 대학은 직접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고, 대학 재정이 중소규모이고 자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대학은 외주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중 건물은 전체 20.7%를 차지하지만 수익액은 가장 큰 61.4%를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대학들에게 실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개발해야 하고, 둘째, 풍부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산업지역의 부지 및 건물을 보유한 대학은 규모를 확대하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야 전 답 등 저수익성 토지를 보유한 대학은 저수익성 토지를 처분하고 고수익성 기본재산 대체하여 취득하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K학원의 예하의 K유치원은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 전환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토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규모 확대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세는 토지의 대부분이 저수익성이기 때문에 저수익성 토지를 과감히 매각하여 서울 지역 중심 상권에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체 취득 개발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 재정 확충이라는 이유로 진리 탐구와 인재 양성의 요람인 대학의 본질을 관과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되게 이제 큰 주제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립대학의 이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먼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라든지 출발점 이런 걸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네네.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직장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실무적으로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논문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박사과정을 밟다 보니까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음, 저희 직장과 관심사를 고려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박사 논문으로 조금 이어질 그런 주제인가요? 네,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네. 교수님들의 지적을 잘 반영해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임태경 박사님이 코멘트나 질문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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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대학 재정 악화의 상태를 직면하게 될 지방 대학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논문을 토대로 저는 이게 과연 아카데미컬한 저널에 이 논문을 투고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논문이 억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측면에서 논문에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글을 읽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연구의 목적을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연구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론적인 배경이 이제 보내주신 논문에는 약간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추가해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약간 논문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글을 이제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보통 이제 이론적인 논의 검토를 통해서 연구의 분석 틀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분석 틀에 맞춰서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식으로 이제 흔히들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이론적인 배경 이제 뿐만 아니라 본 사례를 어떠한 기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 분석 틀을 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있는 논문으로 디벨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정책이고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 뭐 부동산 개발에서의 뭐 대학의 역할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효과,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와 더불어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선주 교수님,
네,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박선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전공은 아니라 그 자산 운영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커멘트보다는 저도 비슷한 접근과 함께 그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이라든지 결국은 이창문 선생님께서도 학위 논문으로도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자료와 여러 사례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은 이러한 그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개발 사례를 유형화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그 누적이 되고 또 특히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국내 사례만 일단 보시긴 하셨는데 혹시 여력이 되시면 해외 사례도 같이 좀 볼 수 있다면은 이런 유형화를 통해서 그 설명적 연구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예측적 연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출발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 가지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나중에 논문 그 학위 논문 쓰실 때는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대학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의 그런 주요 목적하고 또 수익 창출이 사실은 이제 목표는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약간 일종의 이런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같이 하면서 그 정당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업용으로 뭐 수익용으로 전환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를 에 대해서 뭐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연구 자체에 대한 그런 정당성, 저스티피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를 지금 5개를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다중 사례 분석인데 사실은 이제 유형화는 하셨지만 실제 사례 연구까지는 된 거라고 저는 이제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로버트 인의 책으로 나와 있는 그 케이스 스터디 같은 책을 보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적 연구 질문, 원인 결과와 같은 그런 명제라든지 아니면 연구 질문도 던져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자료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 연구 방법을 다중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를 들면 여기도 개발 내용 분석의 15페이지에 보시면 성공 사례, 실패 사례라고 이제 판단을 한 기준도 좀 제시를 해야겠죠.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내시면 그 뒷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 분석 내용하고 사실 결론 부분하고 링크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례를 더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조금 보완을 하셔서 그 성공 사례면은 왜 성공했는지, 실패 사례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일치법이나 차이법 같은 연구조사 방법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셔서 찾아내시면 나중에 지금 이제 학교법인 K학원에 적용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 사례, 성공 사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공 요인, 저해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컨디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했을 때 지금 K학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형을 위해서는 어떤 모형을 지향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결합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조금 더 근거에 기반한 그러니까 연구에 기반한 함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링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내용상으로는 지금 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성을 많이 활용하시고 지식을 많이 활용하시면 함의가 상당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학령 인구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저도 학교에 물론 국립대이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데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상업적으로 아니면 수익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큰 그림이긴 하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교내에 있는 수익 목적의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두 학기째 예를 들면 뭐 기숙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익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적이면서도 수익성이 있었던 그런 활용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나중에 이게 또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심사평에도 같이 이제 내용도 같이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창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혹시 주영종 선생님, 리스판스 네, 들어볼 수 있나요? 들을까요? 네네. 네, 이창훈 선생님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이나 아니면 생각 네, 들었던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문 교수님 되게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로 하면서 항상 고민스러운 거는 대학이 사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과연 어떤 추로 가야 되나. 사익성을 추구하면은 대학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고 또 공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재정의 어려움으로 따라 이런 대학들의 폐교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항상 그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를 얻는다는 게 사실 저도 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총인맥과 뭐 여기저기 했는데 이 극도의 보안으로 사례가 얻기가 힘들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풍부하게 해서 많은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는 조영종 선생님 안 들리네요. 안 들리죠? 네,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다, 조영종 선생님.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 제거하십시오, 조영종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됐지? 소거로 돼 있으시거든요. 말씀해 주시, 아니,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 음, 어떻게 할까요? 그 학회 쪽에서 한 번 더 이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오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 지금 네, 지금 학회에서 다시 한번.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관료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연구 조용종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 네, 하는가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 목소리 괜찮죠? 네, 예.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재량권,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재량권이 결국은 법을 실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현장에서 법과 유리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공무원을 이제 저는 한 25년 이상 하고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4년째 대학원을 다니면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개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제 고객 중에 건축 허가, 그다음에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태양광, 근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를 받거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법에 따른 요건은 맞는데 행정기관에서 이제 거절돼서 저한테 이제 그것을 다시 적법하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좀 다퉈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건축법은 인간의 건축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공공의 어떤 위해라든지 기능상의 문제를 우려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를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를 해가지고 건축을 짓도록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불허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는 아주 어떤 상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건축은 본인이 건축주가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바로 옆에 사는 사람 또는 지역 공동체 이런 데서는 사실 좀 혐오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로 이렇게 비선호 시설을 건축을 한다고 하면 반대를 하거나 또는 이 논란을 이렇게 유발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허가를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공무원이 법적인 요건의 불허 요건이 아닌데도 거절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재량권이 굉장히 말하자면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맞는 어떤 법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주었는데 이 재량권이 오히려 법에 어긋나게 행사되는 심지어는 남용이 되는 그리고 법상의 어떤 목적이 아닌 이 허가권자나 지자체의 어떤 지역 공동체의 어떤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의 반발이나 불만 해소 이런 측면에서 또는 오히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상의 요건에 어긋나서 이렇게 불허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시각은 소위 1980년도에 마이클 립스키라는 사람이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경찰 이렇게 실제 국민들을 다루는 일선 공무원, 일선 관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또 자기적으로 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일선 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건축이나 소방이나 다 위생이나 전부 일선 관료라고 봐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일선 관료들이 결국은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어떤 자율성을 행정상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무 편이라든지 아주 편하게 일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재량을 행사한다. 이런 개념을 마이클 립스키라는 미국의 교수가 사용을 해서 이런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재량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량을 남용하기도 한다. 결국은 자기 업무의 편의, 조직의 어떤 이익, 기득권 또는 지금 제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일단은 그 제가 참고로 그 자료는 다 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한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제가 그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실제로 그 우리 그 온라인 행정 심판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행정 심판 재결 사례집 그리고 또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있는 온라인 자료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 중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해서 불허나 반려나 또는 거부한 후에 이와 관련한 민원인이 주로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그 행정심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그 판결이 난 사례만 제가 공개된 자료 중에서 230건을 뽑았습니다. 지난 그 4월 기준으로 뽑아서 230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량권 남용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 즉 이제 같은 행정기관인데 제3의 그 독립된 기관에서 민원인의 주장하고 양측 주장을 듣고 이거는 그 재량권 남용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판정된 사건만 230건을 뽑아서 그것을 제가 이제 데이터 자료로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제가 좀 가공했다는 건 별게 아니고 이제 통계 처리를 위해서 제가 케이스를 230건을 한 페이지 정도씩으로 요약을 해서 한 230건 정도의 그 시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처음에 이제 빈도 분석을 통해서 과연 230건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 유형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것을 제기하는 또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그 불허 처분 당시에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 문제라든지 또 도로 요건 미비라든지 또는 뭐 민원인의 반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행정기관은 제가 이제 그 좀 착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당히 구조적인 이유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과 또 연수 또 그다음에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데도 거의 똑같은 사유를 다시 재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이 반발해서 건축허가 불허 이거는 이제 건축법은 국민의 그 건축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상으로 기속 재량 행위로 특히 기속 행위로 관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지자체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축을 사실 법에 맞다고 허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입법적인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그 건축법을 적용해서 또는 다른 법을 적용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그 재량권 남용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든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이 이렇게 위법 부당한 일을 대체로 알거나 또는 이유나 뭐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제가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좀 가공을 했고, 이론은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립스키의 일선 관료가 자기 편의와 업무 편의 또는 여러 가지 그를 위해서 이런 SOP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법을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을 한다. 엉뚱한 방향이라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제가 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남용을 해서 법에 보호된 민원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재량권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가 해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립스키의 이론을 그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식의 그런 그 연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분야에 또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축 허가 이런 분야를 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량권이 남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 연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공주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한 분 해서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보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공무원이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부정부패에 의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주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쪽이 많겠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주민이 뒤에서 뭐 아주 돈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주로 민원이 이런 공무원의 재량권을 법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은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자체를 하고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그 주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보시면 그 이론적 배경 중에 이 재량권 행사 동기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위버의 비난 회피 이론.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을 하면서 아주 그 행정을 잘 해가지고 칭찬을 받거나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나쁜 책임을 묻거나 또는 문책당하는 것을 피하는데 제1 정책에 역점을 둔다. 비난을 회피하는데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행정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 건축 허가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 사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 남구청에서 있었던 이 모슬렘 사원 건축 허가 취소 사례. 모슬렘 거기는 이제 건축 허가를 안 해준 것보다 더 나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허가를 해줬다가 기독교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꾸로 다시 했던 허가를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 그때 차량 한 대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다 보완이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보완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불허하고 취소하고 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행정심판에서는 너무 예민하니까 하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법원에서 불허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해서 결국은 네, 조영종 재량권 선생님, 남용으로 끝난. 조영종 선생님. 예예. 네,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뒤쪽 그래서 부분을 요 조금 자료는 설명을 네,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 그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구 틀을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요 230건을 가지고 일단은 민원의 발생 여부하고 민원의 수위가 높아진 데 따라서 그 유법부당한 건축 불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왼쪽에는 민원 발생 여부 수위를 두고 오른쪽에 이제 불허 처분 유형. 불허 처분 유형은 이제 행정기관이 민원을 우선하느냐, 법을 적법성을 우선하느냐, 뭐 이런 때에 따라서 제가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허 처분 이유도 이렇게 재량권 남용을 구조적으로 하면서도 행정기관은 공식적으로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뭔지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일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물론 민원일 때지만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허 처분 이유 개수도 중요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하려는 의지를 제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불허 처분 이유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 이상인 경우, 제가 보니까 이제 3개 이상인 경우 이러면 굉장히 그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가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불허 처분의 법적 근거 제시 유형,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불허 처분은 우리 건축법 불허는 국민에게 그 피해를 주는 침입적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 근거,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분 근거에 없는 주민 반발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대로 건축법 위반을 실제로는 법이 아닌데 그냥 가장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건축물 시설 관련법,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관련법, 이렇게 시설 관련법을 제시하는 경우. 제일 이제 재량권이 심한 경우가 시골 같은 데서 주민 민원위원회 이런 거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반대했다는 이유로 건축법에는 전혀 없는 불허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의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게 건축법에 어디에도 없는데 주민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행정법상 민원처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센 말하자면 재량권 남용행위였는데, 이렇게 이제 주민의 그 민원 발생 여부하고 수위가 부당한 위법부당한 건축 불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이제 제 연구 주제였고요. 상당히 많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이제 지자체장이 재선을 위해서라거나 인천시 남구청이 그렇습니다. 재선을 위해서라거나 이래서 그 모슬림 사원 취소해라, 이렇게 불허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이 연구의 어떤 요 관계는 상당히 있었고, 지금 제가 이제 대체로 봐서 민원이 무관한 경우도 있었지만 강한 주민의 반대가 한 47%, 주민 반대가 10.4%, 그 다음에 그 행정심판 답변서나 청구서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지만 공무원의 민원 우려가 있는, 그게 18.7%, 그래서 대부분이 민원과 관련이 있었다. 건축 허가도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는 제가 또 대비를 해서 빈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민원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재량권 남용행위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런 거를 제가 결론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 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규칙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는데, 일단은 주민 반대라든지 행정 편의 절차가 주민의 반대하고 민원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굉장히 높았다. 이거는 결국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이 공무원의 어떤 권력 남용행위가 훨씬 더 심했다. 제가 이제 이걸 추진한 것은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제 업무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 교수님도 우리 원생님들도 그렇고
사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건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그리고 권력은 항상 남용의 도리에 다가온다. 이걸 제가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봤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이래가지고 뭐 이기는 사건이 꽤 실제로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접근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좀 그 자료를 가진 것으로 봐서 제가 이렇게 순서에 없이 주로 제 뜻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걸로 그런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첫 한 주가 잘못됐으니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고, 혹시 그 듣는데도 너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아마 현장에서 직접 그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느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했던 거에서 좀 출발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행정에서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민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관료들이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먼저 박선주 교수님이 코멘트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고요. 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론적 배경, 이론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사실 베이스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 행태를 이제 보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연구 주제로 삼기에 흥미롭고 좀 필요한 연구인 것 같고요. 그 사례도 많이 모으시고, 그러니까 케이스도 많이 모으시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주제이고 연구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도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제가 논문 지도할 때도 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재량권까지는 객관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남용이 들어가면 벌써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남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이 들어간 개념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적 정의하고 정확한 조작적 정의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용이라고 하면은 이 연구에서 보는 남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걸 판단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남용이다 아니다, 아니면 아까는 심지어 이제 남용의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 거면은 어떻게 기준이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30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그 재량권 남용에 의한이라는 이제 설명이 있는 그런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위법한 경우라고 이제 판단이 난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권 남용을 이제 판단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정도를 얘기를 할 거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그 청자 입장에서 납득이 100%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인,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시된 다양한 자료들은 사실은 이제 빈도를 그냥 나타내고 사실은 단일 집단에 있어서의 빈도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관계라든지 원인 결과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비교 집단을 그러면은 전체 뭐 모든 건수를 다 보기는 어려우실 거고,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하자면 지금 행정심판 중에서 모든 건수가 다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 비슷한 사유로 뭐
행정 심판을 진행을 했는데 기각되거나 각하됐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자체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만약에 비교 집단으로 삼는다면은 그래서 뭐 빈도를 같이 비교를 하시건 뭐 건수를 비교하시건 하시면 조금 더 좀 관계 아니면 원인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설명적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 연구밖에는 아니라서 주장을 강하게 하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국의 각종 뭐 위원회에 관련된 뭐 규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대표적으로 많이 불만이나 이의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선 관료 또는 일선 공무원의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은 개인의 재량권 남용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 규정 그 규제 자체의 수준 외에도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요즘은 이해관계자 협의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규제는 아니더라도 규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그걸 감안을 해서 또 건축위원회나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좀 독립변수로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건축법 외에도 사실 적용받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적용받는 관계법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법에는 적용이 돼서 합법 적법한데 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이게 허가가 안 나냐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관계 법령도 같이 그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행정심판을 비교 그룹을 같이 놓으시면 그게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 설계를 조금만 보완을 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태경 박사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다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발표하시는 거 들었고요. 앞서서 박선주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랑 많이 겹쳐서 겹치지 않는 부분만 간략하게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당과 남용의 개념적인 정의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과 남용의 개념적인 정의를 토대로 이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뭐 오류라든지 아니면 그 법령을 적용할 때 발생되는 오류에서 발생되는 위법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토대로 뭔가 이 230건의 사건이 유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실적 분석으로 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질적 분석 어프로치로 푸는 게 조금 더 연구의 컨트리뷰션이 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형화가 가능하다면은 이 위법함을 판단하는 기준의 유형화가 가능하다면은 그 유형화대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본 연구의 목적이 재량권 남용 통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이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그냥 단순히 빈도 분석까지만 하고 계셔서 이 상태로는 조금 퍼블리시나 아니면 논문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디벨롭을 하셔서 이제 퍼블리시가 될 만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유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다음 유형화에 따라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게 어프로치로는
이 건축 허가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재량권 남용에 미치는 변수가 뭐냐를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이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를 조금 깊숙하게 들여다봐서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이제 얽혀져 있고 거기서 어떠한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좀 더 깊이 보시면은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연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결국 이제 보려는 게 민원이 공무원들의 이제 재량권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면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통제 아니면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정 선생님. 마이크 꺼졌어요. 음소거. 예. 네, 지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이 재량권 남용 통제는 결국은 이제 제가 아주 그렇게 이제 고거의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강력한 주민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자유로운 자장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은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아까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음, 일단은 이 재량 준칙을 또는 그러니까 지역별로나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주민의 민원 강도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적용했다 저렇게 적용했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입법 자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아무리 다양한 요구가 분출이 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제 연구 출발 자체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재량권이라는 게 이제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서 특히 행정에 상당히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재량권 행사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요새 또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재량 중에서도 제일 말이 많은 게 허가권. 그래서 결국 실제 허가권을 입법자가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아이디어처럼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 또는 조직이나 기관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고요. 아까 재량권의 어떤 개념이나 부당이나 이런 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가 재량이고 어디까지가 부당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사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게 어떻게 너무 넓어져서 제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 과정에 착안해서 이 행정심판에서 같은 행정심판 기관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재판기관보다 법원보다 보수적인 결정을 합니다.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고 재량권 남용이다.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결정한 그거를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너무 어려울 것이 되겠고요. 전국에 이제 많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또 그때마다 다 다를 텐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이런 위법 부당한 재량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적법하다고 하는 이유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25년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도 공무원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도 자꾸 공무원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 연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을 할까? 20년 동안이나 정보 공개를 하라고 그러고 남용하는 네, 것을 네. 계속 법 개정을 해가지고 막고 있는데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법 중에 네.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게 건축법인데 이 건축법이 아직도 여전히 그 개정이 돼도 쉽지는 않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이런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 입법으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특히 뭐 주민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한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주민의 반발이 높아져 버리면 무조건 그쪽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관료라는 게 하위 관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관료는 전부 다 지자체장 허가권자까지를 다 염두에 둔 것으로 제가 이제 앞에도 또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좀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김동욱 선생님 발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잠깐 안 쉬고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괜찮으세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동욱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PPT로 하실 거죠? 네, PPT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하기에 앞서 네, 제가 또 수정한 발제본이 있어가지고 혹시 채팅으로 올려드려도 될까요? 네, 그 네. PPT랑 같이 참고해서 네, 네.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방 청년 정책을 통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입니다. 이것을 부제를 대구형 청년 보장제 인식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정책 효능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종속 변수가 정부 신뢰이기 때문에 제가 담지 못하는 내용을 조금 한 3분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대구대에서 석사 과정 그 다음에 학사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거의 한 7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20대의 마지막을 청년 정책이라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한번 이제 논문을 통해서 헌정을 해보자. 죄송하지만 좀 대구 경북의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감정으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연구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대구 지역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외적 효능감, 즉 체제 기반의 외적 효능감과 그 다음에 당직자, 공무원 당직자나 아니면 이제 공사 당직자의 그에 의한 이제 정책 외적 효능감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적 효능감, 정책 내적 효능감이 이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정부 신뢰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과 정부 기관의 연결을 하는 협력적인 가치를 증진시켜 거버넌스를 원활하게 해주어 정부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정부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협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행위에 시민들의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이제 정책마다 시민들의 저항과 반대를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이제 낮은 정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정상적인 기대에 부응을 잘 하고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평가 정액을 정부 신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는 정책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정책 효능감을 한번 이제 접목을 시켜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신뢰와 기대 간의 관계에서는 정부 신뢰란 기대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정부 신뢰의 특성에서는 국민 혹은 시민들의 인지 감정 측면이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대 역시 행동이 아닌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신뢰와 정책과의 이제 관계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처한 특정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해당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책 수립, 집행 및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 대상자들은 정책이 자신의 문제를 해소해 주었다는 인식에 따라서 이제 정책에 대한 만족감 또는 불만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정책 효능감과 이제 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서는 먼저 정책 효능감은 정치 효능감과 그다음에 정책 효능감으로 이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효능감은 정치적 의사 결정 주체, 즉 입법, 사법, 행정부의 이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을 하는 거고, 정책 효능감은 행정부 정책 과정에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가 정부 그리고 당국자들에게 이제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치적 효능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정책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 효능감에서는 이제 내적 효능감으로서 아까 전에 해드렸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체제 기반, 당국자 기반으로 외적 효능감을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정책 효능감 간의 연구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 규제 정책에 대한 효능감과 아니면 미국의 5대5 수질 보전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 선호에 따른 정치 효능감 간의 이제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가 좀 있으며, 그다음에 정책 효능감과 정부 신뢰 간의 연구에서도 이제 미국의 백인이나 흑인을 대상으로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 효능감은 서로 이제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책 효능감과 그 정부 신뢰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기대 관점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주로 정부의 산출 요소인 성과에 대한 기대, 아니면 이제 역할,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거나 이런 것만을 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신뢰 간의 이제 관계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생애 주기별 특성 중에서 사회 진입기에 있는 청년, 즉 19세에서 26세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범주를 보시면 이제 독립 변수로서 정책 기대감으로 총 13문항, 그리고 정책 효능감으로 총 7문항, 그리고 정부 신뢰 총 4문항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PDF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지 구성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며, 연구 모형에서는 이제 기대감과 효능감이 정부 신뢰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분석 결과에서는 기술 통계 분석에서 남자, 여성의 총 146명 중에 남자가 이제 56.2%, 그다음에 여자가 이제 43.8%, 그다음에 20세에서 25세가 73.6%, 26세가 이제 26.4%. 그리고 특히 취업 희망 기관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해서 넣어봤는데 공공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네, 대구형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 분석에서 정책 기대감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5개의 이제 정책 기대감 중에서 청년 일자리 중 청년 정책 참여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활성화 중에서는 청년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한편 정책 효능감과 정부 신뢰의 기술 통계를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5점 척도로 했을 때 좀 낮은 그런 효능감과 그다음에 정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보시면 이거는 역코딩이 돼가지고 이제 바꿔서 한번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신뢰도 분석에서 크롬바와 알파가 정부 신뢰에서는 0.901이고, 청년 주거 생활 안정은 0.904, 청년 일자리는 0.851, 청년 삶의 질 및 여가에서는 0.873, 자립은 이제 0.774, 그리고 지역 활성화는 0.8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적 효능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체제 기반이 0.7949, 그다음에 당국자 기반이 좀 사실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0.450이고 내적 효능감이 0.6302로 나타나서 이제 신뢰도는 0.6을 높으면 이제 좀 채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적재치 또한 0.6을 높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감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정부 신뢰와 그다음에 기타 독립 변수를 한번 살펴본 결과 내적 효능감 말고는 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정부 신뢰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게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체제 기반이고 당국자 기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청년 삶의 질 및 여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자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거 생활 안정과 그 다음에 지역 활성화는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해서 본 연구 결과를 가설 검증을 이렇게 해서 부분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책 효능감도 외적 효능감은 채택이 됐지만 내적 효능감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좀 더 이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대감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 및 여가 변수와 그 다음에 일자리 자립 변수가 가설 채택이 됐고, 청년 주거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가 기각이 됐습니다. 즉 대구 지역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처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책에 한정하여서 높은 기대감이 표출되고 정부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대, 이와 반대로 이제 정책의 그 기대감이 낮은 경우는 신뢰와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능감은 체제 기반 외적 효능감과 당국자 기반 외적 효능감이 채택이 됐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가 이제 대구시 정부 체제나 당국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부 신뢰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책 참여에 제약이 되어 있거나 정책 과정의 실망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신가요? 2019년 9월 달에 대구 청년들 힘내라던 의원님들 토론을 시작하더니 떠났다라고 하며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이제 해석으로 끌어당겨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효능감의 같은 경우는 저는 응답자 본인이 그 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가 이제 낮아가지고 좀 정책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 참여 또한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신뢰와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대구 지역의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있어서 이제 대구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게 정책 참여 지원이 3.8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정책의 참여와 이해와 관련된 이제 정책 효능감과의 밀접한 관련성도 여기에 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나 청년 주거 생활 안정과 같은 정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위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정책 PR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본 발제에서는 넛지 이론을 한번 가미했으면 좋겠지 않나 싶었습니다. 즉 이제 넛지 이론 중에서 초기 설정 규칙과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 가지고 성년이 된 이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수신 동의를 체크를 하면 이제 그 청년들에게 알맞는 대구형 청년 보장제 정책 정보를 한번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불필요하다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거르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밍 효과에서는 청년들에게서 매우 필요한 특정 정책을 이제 상기시키게 캐치프라이즈 를 한번 사용을 해서 정책 PR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탁상 공론의 전시적 정책 참여 성과보다는 진정으로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대구시의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19세에서 26세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평행성이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신뢰를 설문하는 과정에서 2020년 코로나 시즌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부 신뢰를 특정하게 대구광역시 정부의 행정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나 이게 좀 대구시에 안 좋은 그런 뉴스도 많았고, 그다음에 방역 정책에 대해 가지고 나쁜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좀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능감 중에 당국자 기반 외적 효능감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적 효능감이 나타났으면 이제 내적 효능감이 정부 신뢰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제 설문과 대상을 고려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효능감이 정부 이제 신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대나 효능감이 이제 신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봤잖아요. 그 역관계는 어떤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뢰가 크다면 기대도 높아질 수 있어서 이게 좀 양방향으로 같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넛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활용을 할 거면 오히려 초기에 좀 그걸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다시 한번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태경 박사님이 먼저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잘 발표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세 가지는 이제 리서치 디자인에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설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리뷰션이 큰 연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굉장히 충분한 샘플 사이즈는 아니에요. 보니까 굉장히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설문 데이터, 그 설문의 표본이 이게 굉장히 밸런스드 된 서베이 디자인을 통해서 추출되었다라는 사후 검증 결과값을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랜덤리하게 추출된 표본의 결과값을 토대로 분석 결과값이 작성되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매번 그 아마 크리틱이나 코멘트로 받으실 거예요. 관련된 논문을 디벨롭해서 글을 이제 제출해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OLS 모델을 돌리셨어요. 근데 이제 OLS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만족시키는 모델을 구축했다라는 거를 글을 쓰면서 이제 증명하는 작업을 하나하나 하는 게 필요할 텐데, 뭐 VIF나 아니면 코릴레이션 결과값을 논문에 제시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변수 간의 에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시는 하셨지만, 모형의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S 모델을 진단하는 이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중에서 뭐 램지 리셋이라든지 아니면 루제졸 테스트 같은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설계한 이 모형이 굉장히 적합하고 그런 적합한 모델의 설계를 토대로 연구의 결과값이 도출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부분을 추가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 청년만을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서 글을 이제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왜 대구 경북의 청년만을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약간 객관적이고 그 약간 논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7개 시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청년 정책이 주목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세요. 저 또한 청년 정책에 관련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근데 또 각 이제 시도별로 굉장히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아요. 공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도 있고, 지역별로 지금 굉장히 중복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인 환경이 분명히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적 환경에 관련된 변수를 넣어서 약간 멀티레벨로 모형 만들어서 한번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다음은 대구에 계신 박선주 교수님. 네, 코멘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작년인가요? 대구에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정책에 간의 이제 일관성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이게 지금 석사 논문
졸업 논문으로 작성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어느 단계 아직 심사를 받진 않으신 11월 3일 날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제가 그 앞서서 그 좌장님께서 먼저 코멘트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저도 코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나 아니면 정부 신뢰에 관련된 연구를 생각했을 때, 물론 정부 신뢰를 설명하기 위한 원인을 찾는 연구들도 많지만, 그 정책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체감도라든지 만족도 관련해서 그 원인으로 정부 신뢰를 상정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제너럴한 트러스트 인 가버먼트의 설명 변수로서 정책 기대감과 정책 효능감을 고려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같은 학문 공동체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봐왔던 관계의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주제를 뭐 가설을 반대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그런 연구를 더 해보셔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 가설을 이런 방향으로 설정한 또는 연구 모형을 이렇게 설정한 그 근거가 굉장히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론이 없어도 이제 논리가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적은 아마 계속 따라다닐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원인 으로서 해석을 하려면 그 인과관계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진 원샷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그 선후 관계가 없이 그냥 우리가 횡단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 선행을 정책 효능감이나 기대감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보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론이나 논리를 굉장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읽으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해놨던 것이 뭐냐면 그 대구 경북 청년을 중심으로 설문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발표에 제가 그 퀘스천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요. 20세에서 26세까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적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 전체가 제가 왜냐하면 이 통제 변수가 안 들어가서 다른 통제 변수 지금 없더라고요. 개인 특성에 대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직장인일 수도 있고 청년이지만 대학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 특성이 다를 테고 거기에 따라서 종속 변수인 정보 신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통제 변수가 하나도 없어서 왜 통제를 안 하셨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아마 이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같고 그런 부분 통제를 하지 않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부분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그 대학생이고 또 연령대가 이제 20대 중반, 그러니까 26세까지인 거죠. 그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좀 수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 통제 변수를 저는 조금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제 제너럴한 정부 신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 그래도 개인 특성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통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기서 무작위 추출법을 썼다고 했는데 진짜 랜덤 샘플링 한 건지 아니면 편의 추출한 건지는 사실 저는 의심이 좀 스럽습니다. 난수표라든지 뭔가 활용해가지고 진짜 랜덤 샘플링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편의 추출을 한 건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써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석사 과정생이신데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작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동 선생님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답변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예, 그 토론할 때 교수님들 이제 성함 다 찾아봤습니다. 네, 다 정책 관련하셔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조덕호 학회장님께서 한번 혼나봐라 싶을 정도로 이제 할 것 같아서 왔는데 제가 논문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상으로 또 전개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런 점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통제 변수 관련해서 넣어봤는데 성별밖에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이거를 빼고 한번 돌려보자라고 싶어 가지고 일단은 통제 변수를 제외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 발표 그리고 토론 다 들었고요. 그러면 제 5분과 도시행정 및 정책 분야의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코멘트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다음에 또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서요. 예. 발표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